그들은 한국을 잘 모릅니다. 늘 의존적이고 예측 가능한 동맹국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젠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가질 필요가 없는 나라라는 걸. 미국은 한국의 기술자를 체포했고 한국은 공장을 멈췄습니다. 그 뒤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지금 세계 질서의 무게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장 위대한 힘으로 승화시킨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히메네스라고 합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미국의 국익을 대변해온 무역협상 전문가입니다. 저에게 세상은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욱 그랬어요. 우리와 맺은 동맹관계 아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죠. 한국인들은 늘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고 여겨왔습니다. 얼마 전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한국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핵심 기술자 300여 명이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는 긴급 보고를 받았을 때도 저는 태연했어요. 커피를 홀짝이며 보고서를 읽는 제 얼굴에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구나 싶었거든요. 사실 이 체포작전은 몇 달 전부터 이민세관 단속국이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계획한 첫 번째 대규모 작전이었어요. 독일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기술진들이 비원 비자로 들어오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미 투자의 상징적인 케이스로 홍보된 조지아에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였어요.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뾰족한 탑처럼 워싱턴의 결정은 늘 세상을 향해 곧고 단단하게 뻗어나간다고 믿었어요. 마침 반도체 기술 이전 문제로 한국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던 참이었으니까요.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적절한 압박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동료 제임스 카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어요. 제임스 카터는 국방부와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로 저보다 더 강경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제임스 카터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 한국 기술자 문제는 우리가 한국인들의 버릇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제임스 카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죠. 이번 기회에 한국인들에게 확실히 선을 그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어요. 한국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의 룰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어요. 처음에는 상대국이 반발하고 항의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든 무역 압박이든 결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앞에서는 누구도 버틸 수 없었어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에게 비자 체계를 확대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뒤에 덧붙인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배터리와 선박 건조, 컴퓨터 기술 등을 언급하며 이 기술들을 미국인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에게 굴욕적인 제안이었어요.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미국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대신 비자 혜택을 받으라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한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항의하겠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현지 한국 관계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답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인들을 교육시키는 데는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3년에서 5년가량이 소요되며 이때까지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문 인력이 미국에 가면 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데 반해서 미국 인원은 언어도 다른 데다가 임금이 한국 인원보다 두세 배가 높은 경우가 태반이라 수년간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10여 년간 업계에서 축적된 통계를 봤을 때 미국인들을 기껏 가르쳐 놓으면 이직을 해버린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들을 가르쳐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하며 일부 현지 관계자는 극도로 감정이 격해져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의 모 반도체 회사 중국 법인을 15년 이상 경험했다는 관계자는 더욱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재원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중국에서 원하는 것은 한국 업체가 완전하게 자리 잡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오기만 해도 엎드려 절하는 수준이고 각종 세제 혜택과 10년간의 토지 무상 임대는 물론 현지 주재원에게 최상의 비자 혜택까지 주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이 결국 한국 기술을 탈취하는 게 목적이라도 일단 자리는 잡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저임금 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데다가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다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저 한국인들의 허세나 엄포 정도로 생각했어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기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들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체포된 한국인들의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일반적인 추방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갑자기 한국 정부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민법 위반자 추방 비용은 원래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데 한국이 자비로 전세기까지 띄운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더 이상한 건 한국 외교부 장관 조현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를 본 쪽에서 저자세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관례인데 한국은 오히려 당당하게 협상 테이블에 나온 거였습니다.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동료 마이클 브라운이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리처드, 한국 쪽 반응이 좀 이상한데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잖아. 그런데 이번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건설 중인 한국 기업의 대규모 공장은 모두 22곳인데 대부분 올스톱된 상황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B1 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업무를 보고 있는 핵심 인력들이 곧바로 업무를 중단하고 귀국길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었죠. 또한 현지 하청업체에서도 대부분 인력 파견을 모두 중단해버려서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경제적 보복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투자금 회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저 협상용 엄포일 것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더욱 당황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들이 재입국해 공장에서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였어요. 구금 기록이나 불법 체류, 기록 등이 시스템에 남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민법 위반자들의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 놀라운 건 수갑 착용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민세관 속국은 원칙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들에게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회동에서는 한미 양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도 논의하기로 결정됐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새로 투자하는 기업들의 공장을 위해서 비자를 만들자고 해서 한미 간 워킹그룹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에 이렇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는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걸까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배경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는 저의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어요. 한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작성했다는 그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냉정한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미국 현지 공장의 높은 인건비,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 그리고 각종 규제와 노조 문제까지 모두 비용으로 계산해 놓았어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10년간 반도체 회사를 운용하는 비용은 70인데 미국은 100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25%를 내는 게 오히려 싸다는 것이죠. 산술적으로 미국에서 10년간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이 한국보다 28%가 비싸기 때문으로 알려졌어요. 게다가 문제는 노조 문제와 기타 자잘한 문제로 한국 기업이 부담할 잠재적인 비용이 훨씬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최대 47%가량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전했어요. 여기에 각종 세제는 갈수록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미국 노동자 비율은 더 늘어나 임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25%의 관세를 더한 비용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믿을 수 없게도 결론은 후자가 더 저렴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미국 투자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닌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결국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 한국 대기업들은 이제 최종 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세 맞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미국 공장 부지나 이런 것들은 손실로 잡고 적당하게 진행하는 걸로 방향을 틀면 된다는 겁니다. 완전 투자를 접는다기보다는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조금씩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돌린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비용을 한국이나 제3국에 필요한 곳에 투자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압박과 굴복이라는 협상의 공식이 처음으로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선처를 구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의 관계를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계산하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추가적인 미국 투자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토로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 약 3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SK그룹 회장 역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지면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한국은 상당히 많이 미국에 투자를 해왔고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도 미국이라고 설명하며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어요. 결정적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추가 투자에 고심하는 데는 단순히 투자 여력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예측 불가능성과 함께 바이든 정부에 이어 일관성 없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인식이 세계 전반에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밥 먹듯 약속을 어기는 분위기는 기업들에게 투자 결정에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해버린 것이죠. 앞서 논의되었듯 최근 트럼프는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에서 실무진이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집어 20% 관세를 부과하며 예측 불가능성의 대명사가 되었고 이는 미국 정치계에서도 비난받았습니다. 저는 곧장 은퇴하신 스승이자 과거 주한 대사를 역임했던 로버트 존슨 대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로버트 존슨 대사는 워싱턴에서 몇 안 되게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로버트 존슨 대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로버트 존슨 대사는 제가 보낸 보고서를 이미 읽어보았다며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현실을 외면해왔을 뿐이라는 말이었어요. 로버트 존슨 대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가 한국인들을 얼마나 낡은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한국인들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민족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로버트 존슨 대사와의 통화는 저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저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혼란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국방부 최고 위층에서나 돌려본다는 극비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워싱턴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미 국방부의 가장 신뢰받는 전략가인 조나단 스미스가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미국의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미연합사의 핵심인 전시작전 통제권 역시 조속히 한국에 넘겨주어야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70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각 변동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조나단 스미스의 보고서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2025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동맹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발언은 한국이 핵무장을 전략 옵션으로 고려할 여지를 준 것이고 전시작전 통제권 또한 한국에게 넘겨줘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친 제임스 카터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 카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국방부 내에 누군가가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한국에 핵을 주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거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임스 카터의 분노 속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제임스 카터 역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는 종종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불을 밝혔어요.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야만 했죠. 지난 30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접근 권한을 이용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은 외면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어두운 화면에 보안 등급을 입력하자 그동안 제가 외면해왔던 한국에 대한 최신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자주 하는 저였지만 이날 밤만큼은 달랐어요. 무언가 중요한 진실과 마주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먼저 조나단 스미스의 보고서 원본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보니 다행히 접근이 가능했어요. 보고서의 제목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의 동북아시아 신질서 구축 방안이라고 되어 있었죠. 보고서를 읽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조나선 스미스는 단순히 한국의 핵무장을 제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이 되었으며 일본보다도 훨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군사력 평가에서 시작해서 경제적 영향력, 기술적 독립성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이미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5위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방산 수출 규모였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4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거였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70배가 늘어난 거였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출 현황도 나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군사동맹 수준이었어요. 특히 폴란드의 경우는 한국 무기로 거의 완전히 재무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나토 회원국과 실질적인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의미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무기들이 나토 표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서방 동맹국들과의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는 한국이 글로벌 군사 협력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본 건 KF-21 전투기에 대한 자료였어요. 조나단 스미스의 보고서에서 이 전투기를 4.5 세대 전투기라고 평가했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기술 사양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통합 전자전 장비,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의 내부 탑재 능력까지. 이것은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핵심 기술들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성능은 우리의 최신의 전투기인 F-35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보잉과 로키드 마틴과의 기술 협력, 영국, BAE 시스템즈와의 파트너십 등을 보니 한국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글로벌 협력의 결과물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 모든 협력의 중심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기술을 받아오는 입장이 아니라 주도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믿을 수 없었던 부분인 LSAM,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시험평가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요격 성공률은 94%였어요. 고도 50km 상공에서 마하급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맞춘다는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유한 사드 시스템과 동등하거나 다수의 목표물에 동시 대응하는 능력 면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난 수준이었어요. 총 50회 시험에서 47회 성공, 실패한 3번도 치명적인 오류가 아니라 미세한 조정 문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LSAM의 다중 표적 대응 능력이었어요. 동시에 6개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북한의 다중 미사일 공격은 물론이고 어떤 외부 위협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한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도 살펴봤는데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현무 1부터 현무 5까지 단계별로 개발되어 있었어요. 현무 2는 사거리 800km로 중국 베이징까지 닿는 거리였고 현무 4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중량 2톤, 현무 5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해성 미사일은 사거리 300km가 넘었고 스텔스 기능까지 있었어요. 이 정도면 중국이나 일본 해군에게도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기들의 공통점은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조나단 스미스의 보고서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은 정말로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군사 강국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뛰어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15년 전에 작성했던 동아시아 군사 균형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내수용에 그치며 핵심 기술은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은 제한적이다. 미군과의 연합작전 체계에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에 살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15년 전의 평가와 현재의 현실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본 건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조나단 스미스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언급했는데 정말 그럴 만한 기술적 기반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이미 고도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23기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해외에 수출하기까지 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이 바로 한국 기술로 건설된 거였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있었고 핵연료 가공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핵무장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NPT 체제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기술적 능력만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보면서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완전히 과거의 것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면에서 독자적인 능력을 갖춘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이 모든 발전을 조용히 이루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과시하지도 않으면서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키워온 거였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층 방어 체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천궁, LSAM, 철매까지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완벽한 방공망을 구축해 놓았더군요.
천공은 중거리 방공 미사일로 사거리 40km, 철매는 단거리 방공으로 사거리 20km, LSAM은 장거리 고고도 방어로 사거리 150km였어요. 이 세 시스템이 결합하면 거의 완벽한 방공망이 구축되는 거였습니다. 어떤 미사일이든 요격할 수 있는 체계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자 기술로 발전시켰더군요. 저는 한국의 군사 동맹 관계도 다시 살펴봤어요. 미국과의 동맹은 기본이고 호주, 영국, 폴란드, 아랍에미리트까지 글로벌 군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의 입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천공 시스템을 수출하고 기술 협력까지 하고 있더군요.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안보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을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공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방공 시스템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였어요. 핵심 군사 기술을 이전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무기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독자적인 정신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결과물이었죠. 우리가 한국인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말이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준비했다는 거였어요. 과시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낸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나단 스미스의 보고서가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핵무장을 전략 옵션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전시작 전권을 넘겨야 한다는 것도 이 모든 게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분석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뿐이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이 하루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을 몰랐구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한국인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동안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변화와 발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더 이상 모니터 속의 차가운 데이터가 아닌 살아 숨 쉬는 현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30년간의 제 오만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활기, 최첨단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시스템, 모든 것이 자신감과 품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만난 한국 국방부의 관계자들은 유창한 영어와 겸손한 태도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그 어떤 위축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더 이상 우리의 평가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성과를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용산에 있는 국방부였는데요. 국방부 건물 자체가 인상적이었어요. 과거의 무거운 분위기는 없고 현대적이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로비에는 한국군의 역사와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위사업청 관계자인 박성호 팀장과 합참작전기획관인 이재민 중령과 면담을 했어요.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 팀장이 한국의 방위력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감사하다며 오늘은 한국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 브리핑해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브리핑은 2025년 이후의 작전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재민 중령이 설명하기를 한국군은 2020년부터 단독 작전 시나리오를 체계화해 왔다고 했어요. 미군과의 연합작전은 물론이고 필요시 독자적 대응도 가능한 체계라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작전 체계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완벽한 단독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가 통합된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전 시뮬레이션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C4I 시스템이었어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였어요. 이재민 중령이 설명을 계속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미군 시스템을 참고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한국 기술이라고 했어요. 저는 실제 운용 경험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박 팀장이 답하기를 매년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에서 검증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독자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나단 스미스의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수준 이상의 결과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핵무장 관련 내부 토론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일부는 공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군 내부에서의 핵억제력 확보, 시나리오 관련 전략 문서였습니다. 기술적 실행 가능성, 국제법적 대응, 최소 억제력 확보 등이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았거든요. 철저히 계산되고 체계적이었어요. 박 팀장이 설명하기를 한국은 핵무장을 원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억제력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망상이 아니라 시나리오였다는 걸 말이죠. 핵무장을 하지 않되 능력을 갖춘 상태로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것. 이것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핵을 만들지는 않지만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략과 비슷했어요. 오후에는 합참 전시작전 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바꾼 장면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통제실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 최신 장비들, 그리고 긴장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저를 감동시킨 건 한 화이트보드에 적힌 문구였어요. 가장 싸우지 않는 길은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자의 것이다. 저는 말없이 서서 수첩을 꺼내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한국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해진다. 이것이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였어요. 이재민 중령이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인상 깊으셨나 보다며 이 문구는 한국 합참의 모토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가 만든 문구인지 물어봤어요. 선인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국군이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군의 철학을 담은 거라고 했어요. 통제센터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또 놀랐습니다. 전자전, 작전 기획, 드론 통제의 실시간 통합 화면까지 모든 게 최신 기술로 구축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작전 지휘 체계였습니다. 미군과의 연합작전 모드와 독자 작전 모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필요에 따라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였죠. 담당 장교가 설명하기를 한국군은 연합작전을 선호하지만 독자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는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서 한국인들의 자신감을 느꼈어요.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자신감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경기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했습니다. KF-21 전투기를 직접 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공장에 도착해서 실제 KF-21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전투기였어요.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기술자가 설명해줬는데요. 이 전투기는 100%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조종석에 앉아볼 기회도 있었어요. 첨단 계기판과 직관적인 조작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전투기는 한국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셋째 날에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LSAM과 다른 미사일 시스템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연구소 로비에는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현무 시리즈, 천궁, 해성, 철매 등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었어요. 연구원이 설명했는데요. 한국은 외국 기술을 베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때로는 외국 것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LSAM의 실제 모습을 보니 정말 거대했어요. 하지만 그 크기만큼이나 정교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요. 이 시스템은 고도 50km까지의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성공률은 94% 이상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메모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다. 군사철학이었다. 한국군의 움직임엔 수치보다 앞선 무엇이 있었다. 목적이었다. 그 화이트보드 문구 하나가 30년간의 내 사고를 꺾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사이 한국인들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있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조나단 스미스가 작성한 전략 보고서가 가디언에 실시간 보도된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확인하다가 그 헤드라인을 보고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미국 고위 군사전략가 한국 핵무장 검토해야 한다는 제목이었어요. 핵무장 전시작전권 환수 문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기밀로 묻힐 줄 알았던 그 문서가 전 세계에 공개된 거죠.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켜서 기사 전문을 읽어봤어요. 더 가디언의 국제부 기자 데이비드 알렌이 작성한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조나단 스미스의 보고서 핵심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동북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장을 통한 독자적 억제력 확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전시 작전 통제권에 조속한 한국 이관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여론은 폭발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아니면 핵무장 기회는 없다. 드디어 미국이 우리를 인정했구나. 이제 진짜 독립할 때가 됐다. 이런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무 성급하다. 핵무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일본 의회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NHK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의 핵무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일본 의회 국방위원장이 기자 회견을 열어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리도 대응책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는 일본도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암시였어요. 중국은 좀 더 신중했습니다. 신화통신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정도로 그쳤어요. 하지만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인민일보에 실린 칼럼에서는 미국이 한국 카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분석했어요. 우리도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로버트 우드워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베넷 박사 이 문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공식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봅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몇 주 후 저는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 청문회였어요.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었죠. 청문회 전날 밤 저는 제 아내 제니퍼 데이비스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내일 청문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제니퍼 데이비스가 답했어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걸 말하면 돼. 30년간 당신을 지켜본 내가 보장하는데 당신은 틀린 적이 거의 없어. 다음 날 상원 청문회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선서를 했습니다.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의원이 첫 질문을 했어요. 베넷 박사, 한국이 정말 전시작전권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확신을 담아 답했어요. 의원님, 한국은 이미 그럴 능력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현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라고 했어요.
공화당의 톰 코튼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밀려나는 거 아닌지 물어봤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밀려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직접 통제하는 대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했어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경제적 측면을 물었어요. 한국과의 군사협력 확대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어요.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우리의 경험이 결합되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 했어요.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30년간의 경험과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이 확신을 주었거든요. 청문회가 끝난 후 여러 의원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특히 리드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고 했어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문회 방송을 본 국민들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여론조사 결과 67%가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은 한국을 지역 안정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했어요. 양국 관계를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제 동료들도 축하해줬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눈을 뜨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재설계해야 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오랜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조용한 혁신과 묵묵한 준비 정신이 전 세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힘이란 건 숫자나 무기보다도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